네, 시험 문제 출제 채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에 제가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출제위원, 채점위원으로 좀 활동을 했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활동은 이제 하지는 않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매번 출제할 때마다 이제 이 난이도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어려운 거 15%, 그 다음에 중간 40%, 그 다음에 나머지 하 45%.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비율 자체는 어렵지 않게 간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 기출문제 비율이 최소 60에서 70%. 자,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우리가 좀 스터디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범위가 워낙 넓다는 거, 그리고 과연 거기서 깊이 어느 정도까지 좀 알고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과 채점하시는 분이 동일인이면 좋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제를 했을 때 모범 답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그죠? 아까 이제 액상화 같았으면, 예를 들면 사질토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수평력, 그리고 간극수학, 그 다음에 아까 쿨롱의 법칙처럼 이런 공식, 요게 들어가면 대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들어갔냐? 근데 나머지 다 썼다가 사질토로 아니고 점토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용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감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 키워드 중심으로 좀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이제 논술 같은 경우 보면, 자, 요즘 시험의 추세는, 자, 문제 정확하니 찍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물어본다는 거죠. 정확하게. 아까처럼, 자, 액상화면은 예를 들면 논술 문제. 자, 액상화 원인이 뭐냐? 대책이 뭐냐? 자, 이렇게 되면 원인에 대해서 내가 100% 쓰면 50% 득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100% 쓰면 50%.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논술 같으면 여러분들 답안지 3장, 4장. 자, 요 내에서 끝내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인 거고, 자,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아까처럼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요 필요한 키워드들이 들어갔냐? 그리고 또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의 공식이나 개념도나 비교표나 들어갔냐? 그게 보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에 우선 개요, 자, 액상화란 이런 거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라는 거죠. 동문서답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제목이라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원인이라고 언급을 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세 번째, 그 다음엔 바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론.
자,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다. 자, 물론, 자, 나는 액상화에 대해서 원인, 대책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시공시 유의사항은 해당 없겠지만, 나는 이거 말고, 엑스트라,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하고, 써져서, 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괜히 써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러고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서 그런 리스크를 갖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결론은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죠, 시간. 그죠? 25분 만에 써야 되는데 얘 쓴다고 또 플러스 3, 4분 소요해버리면, 네. 그래서 요즘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다. 자, 출제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끌고 가서 답을 주시라. 뭐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금 보면 계산 문제 비슷하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시험 볼 때처럼 자, 전체적인 풀이나 유도하는 과정은 틀렸어. 근데 답은 맞았어. 자, 요거보다는 풀이 과정은 제대로 끌고 왔는데 답은 틀렸다. 그쪽이 더 후자 쪽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새는 많이 이제 정착이 됐지만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 단위입니다. SI 단위를 꼭 쓰시라. 그죠? 강도 표현할 때 보면 우리 레미콘 강도 뭡니까? 옛날에는 210 kg/m 뭐 센티미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레미콘 21 메가파스칼. 네.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은 부분은 자, 건축 시공기술사라는 게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죠? 그리고 2차까지 보면 자, 그럼 이 사람들의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자, 이거를 우리가 1차 시험은 지금처럼 자필로 서술로 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논술이죠. 구술. 네, 논술이라기보다 구술. 자, 면접을 통해서 지금 기술사님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냐, 이거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면 건설 현장에서 보면 이제 시공사에서는 현장 소장, 그죠? 관에서는 보면 사업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감독관.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감리, CM 쪽에 보면 그 단장. 자,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떤 그 시공 과정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이클 전체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거를 이거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고로 좀 입각을 하셔서 어떤 아까처럼 액상하다 그러면 자,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뭐지? 그러면 이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자,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항상 현장 실무에서도 모든 부분들을 자, 굳이 지금처럼 여기 강의실에 앉아있고 교재 펼쳐놓고 하는 게 기술사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분도 지금처럼 그런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폼을 고정할 때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공부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사 시험 문제가 바로 지금처럼 현장 우리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실무에서 어떤 이런 보편 타당한 부분들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특히나 총론 쪽 요새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처럼 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이 뭐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모든 현장들이 공기가 없어서 지금 난립니다. 그죠? 그러고 불과 1, 2년 전 대비 어땠습니까? 자재비 폭등했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시험 문제 출제 채점 기준을 좀 정리하면 자, 관연도 기출 문제의 비중이 70% 이상 높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분석을 해서 저번 시험 예를 들면 130회 때 나왔던 게 130일에는 나올 확률이 적으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 그 다음엔 어쨌든 공단에서는 많은 기술사들을 배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굳이 합격을 못하도록 시험을 어렵게는 안 낸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중, 하, 비중이 거의 85%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또 채점하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거잖아요. 프라이드. 어느 정도 퀄리피케이션이 돼야지. 그렇다고 다 붙여줄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거기에 좀 약간의 갭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죠? 용어에서 조금만 살만 붙이고 시공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뭐 시공 순서 갖다 대면 그게 논술이 되는 거다. 용어 자체, 아까처럼 시스템 비계가 뭔지를 모르면 답안 자체를 쓸 수가 없고 합격을 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실 때는 채점 가이드, 출제 가이드에도 있는 것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처럼 논술 쪽의 요새 문제는 그냥 옛날 제가 이제 시험 보고 공부했던 뭐 몇십 년 전에는 그냥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액상화에 대하여 뭐 논하시오. 상당히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는 것들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게 아니다 이거다. 지금처럼 첫째, 액상화 첫 번째 질문 원인이 뭐냐? 두 번째, 그럼 대책은 뭐냐? 그러면 요 묻는 말에 대한 답만 정확하게 써주는 게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오래전부터 이제 공부하셨던 기술사님들이 자꾸 이게 이제 적응을 못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이제 단위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지금처럼 SI 단위를 좀 써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실제 어떤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를 한 두세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당황하고 긴장하다 보면 자기 말대로 이제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나는 이제 열심히 답을 썼어요. 근데 보면 출제자가 묻는 질문에서 핀트가 조금 빗나갔다. 그게 이제 아까 보면 예를 들면 그 1교시 아까 용어 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철골공사 내화 피복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한번 좀 읽어보고 고민해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화 피복의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도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뿜칠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탑다운 같은 경우 철골에다 콘크리트 옷을 입혀서 합성 기둥으로 가는 부분,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해서 마감을 해서 1.0비 이상에서 내화 시간을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방화 석보를 쳐서 내화 기준 뭐 2시간을 확보하는 부분, 이거를 고루고루 다 언급을 해 주셔야지
점수를 받고 높은 점수를 받고 취득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 철골공사 해본 분들도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뿜칠이거든요. 그러면 요 뿜칠 하나로만 해서 뭐 개요하고 뭐 그림 그리고 뭐 리바운딩 양이 어떻고 뭐 두께가 어떻고 나는 잘 썼지. 근데 합격을 못 한다는 거.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뭐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훈련을 하시면 뭐 가장 빨리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